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1970년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해서 서울의 그 동과 서를 연결하는 서울역 고가 도로를 만든 것이죠. 그러다가 2017년 최근에 이르러서 서울역 고가 도로가 안전진단에 의해서 철거될 위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 그런 도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많은 그 수목들이 있는 하나의 그 서울 식물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서울이 하나의 동과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쪽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오피스 군들이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면은 화려한 오피스보다는 최근에 지어졌습니다만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동과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철길에 의해서 서울역을 통과하는 철길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철길은 서울역이 하나의 그 종착역이 아니고 통과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서울역을 지은 1925년에 지은 그 경성역을 지은 그 회사가 남만주 철도 회사라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습니다. 일제의 의도는 이 철길을 의주까지 통과하게 해서 거기에서 만주를 지나서 중국,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온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측에 그 숭례문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네. 예. 그래서 숭례문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남대문 초등학교 예터. 예, 여기 이곳이 남대문 초등학교 예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곳이 1915년에 설립된 남대문 공립심상소학교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심상소학교라는 말을 초등학교에, 지금의 초등학교에 많이 썼는데요. 심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보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상소학교 그럼 사실은 보통학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마렵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가 됐다가 국민학교가 됐다가 이제 초등학교로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은 원래 뭐냐면은 한양 도성이 18.6km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 바퀴 도는 거를 이제 순성놀이라고 했는데 그 순성놀이를 한 하나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숭례문이 있고 이 사대문 을 이제 연결한 것이 이제 한양 도성인데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곳. 그래서 남대문 공립심상소학교 여기에서 일제시대 때는 이 순성놀이 한양 도성을 한 바퀴 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대한제국 군인들이 시가전을 벌였던 그 전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커다란 그 군령이 있었어요. 보통 얘기하는 그 시위대라고 하는 건데요. 시위대라고 하면은 왕실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궁궐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지방에는 진위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07년에 이곳에서 커다란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도 사실은 이 한양 도성 안에서 그 큰 싸움은 없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제가 대한제국 군인을 해산을 하라고 종용을 한 겁니다. 그게 1907년 8월 1일자로 해서 대한제국 군인들을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1907년 7월 31일 그 얘기를 들은 시위대 1연대 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어찌 군인인가, 신하로서 수치스럽다 하면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무기고에서 총과 그 다음에 총알을 이제 탈취를 해서 밖으로 이제 뛰어나간 거죠. 그때 보면은 이제 저쪽에 보면은 숭례문이 있는데요. 저 문에다 기관단 총을 설치를 해놓고 뛰쳐 나오는 대한제국 군인들을 총으로 쏴서 기관단 총을 설치해놓고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때 대한제국 군인들이? 100명? 100명은 너무 많고 정확히 68명이 죽었습니다. 18명. 부상당한 사람은 100명. 그러면 일본 군인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20명이요? 20명. 예, 일본 군인은 4명 죽고 30명 내지 4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참하게 죽거나 또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의병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군인 복장을 한 그런 사진 본 거 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그 해산된 그런 그 대한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숭례문 밖에서 처음 일어났던 그런 전투. 그러니까 1907년이면 지금부터 113년 전의 얘기죠. 그것을 먼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숭례문 쪽에서 왔죠? 네. 예. 그런데 여기도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위문? 소위문탑? 예, 소위문. 소위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서소문. 서소문을 전에는 이제 소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은 18.6km가 4개의 큰 문, 또 4개의 작은 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한양 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양 도성을 이렇게 만들면서 산의 능선에다가 도성을 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양 굉장히 높았겠죠? 네. 그러면 그 성문 밖은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낮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넓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중앙일보 주차장 요 자리인데요. 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아마 그 서서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사진을 살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예전에는 이곳이 굉장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1925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홍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을충년 대홍수라고 하는데요. 성문 밖에는 만초천이라고 하는 큰 천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을까요? 북에서 남으로 이제 그 천이 흘렀는데 그 천이 홍수에 의해서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굉장히 높았던 이 지형이 이렇게 깎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이 아래는 좀 낮고 이쪽은 전보다 좀 높았겠죠.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 예, 무슨 시장이냐면 칠패시장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칠패시장. 그래서 이제 칠패라고 하는 거는 7은 1, 2, 3, 4, 5, 6, 7 해서 그 칠패인데
그 한양 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단위로 나눈 거예요. 1패, 2패.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조라고 하는 거는 일제시대 때 많이 그 쓰여진 용어고, 그 전에는 패라는 거를 단위를 이제 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 도성에서 7패를 담당하는 그 어영청이라고 하는 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7패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이제 이쪽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7패 밖에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7패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공인 시장이 종로에 있는 그 종로 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서소문 밖에 이제 7패 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밖에는 이현이라고 해서 그쪽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광장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그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녔냐면은, 정약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곡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차와 사람들이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이다. 이 지역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소매치기라는 말 알아요? 소매치기. 네. 도둑 아니에요? 도둑? 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게 이제 소매치기죠. 네. 그 소매치기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 옛날 양반들은 주머니가 없었어요, 한복에. 네. 그러면은 옷을 보면은 여기에 소매가 이렇게 있었죠. 맞아요. 그럼 돈을 어디다 넣었? 여기에? 예, 그 소매에다가 이제 돈을 아. 엽전이나 그런 걸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시장이니까 물건을 산 다음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매를 탁 치고 가. 아. 그러면 소매 안에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죠. 아. 그러면 다른 한 놈이 이제 옆에 있다가 그 주술려고 하는 사람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가가지고 그 가로막고 있을 때 얼른 돈을 주워가지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라는 말은 이 7패 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네. 어물을 많이 팔았어요. 아. 어물.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말리동 고개가 있는데, 마포에서 이제 그 고기라든지 새우젓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물을 많이 팔았어요. 아. 어물을. 그런 뭐 새우젓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이현시장에서는 채소를 많이 팔았어요. 채소와 뭐 곡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7패호 동부채, 그러니까 7패 시장에서는 어물을 팔고, 그 다음에 그쪽 그 동쪽에 있는 그 이현에서는 이제 채소를 많이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네. 이곳이 7패 시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지가 이제 사실은 여기 7패 시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 7패 시장 터. 예, 여기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식 성당인 약천 성당의 그 기도 동산에 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최초의 그 서양식 성당은 이제 명동 성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약천 성당이 명동 성당보다 6년 더 빠른 1892년에 지어졌습니다. 조선과 프랑스가 이제 수교를 한 게 1886년입니다. 그 바로 수교 직후에 성당을 지으려고 서울대 교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정부와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범우
그 종현성당의 그 터에 있었던 그 김보무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죠. 그거는 이제 성문 안에서의 어떤 그 종교 활동이었고요. 성문 밖에서의 어떤 성당도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의 본당인 그 당시에 그 종현성당이라고 하죠. 종현성당에서 성문 밖에 공소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소를 마련을 해서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미사를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성문 안에 있는 그 종현 본당 그 성당보다 이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성문 안에서 이제 성당을 짓는 것보다 이곳에서 먼저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이 원래 이제 그 약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약초밭이 많았던 그 동네다. 그래서 약초밭이 많았던 이 동네의 그 언덕이다. 그래서 이제 약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곳에 왜 자리를 또 잡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가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서서문 역사공원, 그 당시에는 그 처형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가톨릭 선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03인의 선교자 중에서 44명이 이제 그곳에서 지금 성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장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이제 그 성당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근데 성당은 누가 지었냐면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그 신부가 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성당을 처음에 이제 그 건축을 할 때는 사실은 건축가라고 하는 그 장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당들이 이제 그 신부가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 신부가 당연히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마는 여기에다 이제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명동 성당도 이제 같은 그 코스트라고 하는 신부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이제 과정에서 외국 사람이 사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김성흠이라고 하는 그 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명의로 해서 이제 땅을 그 터를 이제 매입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당을 이제 지으려고 보니까 성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조선에서 성당을, 서양식의 그 성당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당은 이제 벽돌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물은 이제 벽돌로 짓는 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돌을 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신부의 그런 어떤 주도 아래 이제 그 지어가는 그 과정에서 벽돌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강 옆에 조선시대부터 이제 기와를 이렇게 지었던 그 연화소가 있었습니다. 연화소. 그래서 연화소 주변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제 코스트 신부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흙으로 벽돌을 지을 만하다. 그래서 한강 주변의 그 연화소에서 이제 그 벽돌을 찍어서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스트 신부의 주도 아래 이제 조선 사람들,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이 예쁜 이 성당을 이제 짓게 된 겁니다. 뒤에 있는 그 상은 성 요셉의 그 상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 목수였던 그 요셉의 그 상인데요. 성문 안에 있던 그 종현성당, 그 명동성당의 수호성인이 이제 마리아라고 하면은, 이 약현성당의 수호성인은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그 요셉의 그 상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곳은 그 약천성당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숭례문에서 직선으로 딱 연결된 하나의 그 가운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을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온 그 염천교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이 이제 종림동 삼거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이제 한국경제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아현동으로 이제 빠지는 길이 있고요. 염천교를 지나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만리동 고개를 넘어서 이제 마포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은 청파동을 지나서 이제 한강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성문박 첫 동네인데 그 중에서 상당히 교통의 그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안을 관할하는 그 정현성당, 그 명동성당이 있었던 반면에 이곳은 성문 밖에서 그 약천성당이 이제 세워짐으로 해서 이곳에서 이제 퍼져 나가는 많은 그 성문 밖의 사람들, 아주 그 넓게는 이제 황해도에 있는 그 신자들까지 관할했던, 그래서 문박 성당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약천성당 앞에 있는 성요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약천성당의 수호성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 요셉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요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약천성당에서 처음에 이제 지었던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제 약천성당에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실 지은 건 아니고요. 일종의 하나의 그 수익 사업 형태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길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100m 정도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몇 층 정도 되나요? 5층? 아니. 9층? 아니, 6층. 6층? 예,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위에는 층수가 좀 낮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6층이 5층, 4층, 3층,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다. 이 언덕의 그 지형을 그대로 이제 살리면서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약천성당을 이제 전면부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 출입구가 이제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있고, 저 위에 올라가면은 또 그쪽에도 있고, 또 중간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딱 3층, 그러니까 여기는 1층이잖아요. 네. 2층, 3층에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가 저 끝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겠죠. 저 위에는 4층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3층에 올라가면은 복도가 편복도, 네.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겨져 있는 편복도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아파트예요. 예. 되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언제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이게 197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깨끗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 아파트 이 골목이 네.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방앗간이에요. 어. 예, 방앗간. 그래서 저 위에 가면 또 이제 방앗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방앗간들이 많아서 방앗간 골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핫한 동네로 지금 뜨고 있어요. 예. 갑자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앞에 하나의 그 창고와 같은 그런 이 작은 이 소규모 이런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한국경제 앞에 굉장히 다닥다닥 이제 무허가 건물들이 좀 있었는데요.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쪽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창고형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문 밖에서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천을 뭐라 그랬죠? 만초천. 예, 만초천이 이제 계속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쓰면은 이 만초천의 물길 왜 안 보이죠? 예, 다 복개되어서 이제 안 보이는데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그 길이 보이나요? 저기 안쪽에 이게 이제 의주로라고 해서 이게 경의선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저쪽에 보면은 사람 걸어오는데 횡단보도, 예, 그쪽이 이제 만초천이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졌죠. 네. 이 아래가 이제 이렇게 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복개된 흔적이에요. 저거를 열면은 이제 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서소문 아파트. 예, 그 서서문 아파트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아. 왜 휘어졌을까요? 물길 때문에. 예, 물길 때는 물길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는 물길 위에 세워진 아파트예요. 예, 물길 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짓고 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땅값은 받지를 않아요. 건물값은 받지 않고 땅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제 토지분만 내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분을 내지를 않아요. 오. 내지를 않고 뭐냐면은 그 대신에 하천 점유세를 내요. 하천 점유세. 하천 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속했어요. 우리가 아까 저쪽에 봤을 때 성요셉 아파트 봤죠? 네. 혹시 그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다고 기억이 나요? 51년? 1971년에 지어졌는데요. 이 아파트도 그때 지어졌습니다. 동갑내기 성요셉 아파트도 1971년, 이 아파트도 1971년에 지어졌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다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도 거의 이제 100m가 넘고 한 110m 정도 굉장히 긴 아파트인데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정말 이게 곡선일까요? 네? 곡선으로 보이는데? 네, 곡선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두 번 이렇게 굴절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꺾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 아파트들이 그 많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그 동네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물길의 그 흔적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거를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복개된 아파트. 예. 신기하다. 예. 그래서 저기 이 아파트에 지금 관통하는 이 중간에 서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건물이 뒤에 있는 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그 주거 형태를 막지 않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난번에 아까 봤던 그 성요셉 아파트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이제 그 지형의 그 굴곡을 살리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면을 이렇게 딱 가로막으면은 이쪽과 앞쪽과 뒤쪽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이렇게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한 느낌을 가질 텐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내서 앞쪽과 뒤쪽이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철길이 보이나요? 네. 이 철길이 몇 년 됐을까요? 이 철길이요? 50년? 1919년에 예, 3.1 운동이 일어난 그 무렵에 이게 만들어진 철길입니다.
이거를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아까 들었는데. 뭐, 네. 어디죠? 경의선. 경의선. 이게 경의선인데요. 네. 경의선 그러면은 이제 의주까지 가는 어. 겁니다. 의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그 철길인데요. 경의선이 이제 1906년에 이제 그 개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시발역이 어디였냐면은 여기 그 경성역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남대문역이라고 불렀는데 용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의선 같은 경우는 의주까지 가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의주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 땅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경의선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대륙의 침략 하나의 발판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 이 철길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침략적인 야욕이 보여지는 그 철길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은 이제 문산까지. 예, 우리가 이제 그 휴전선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산까지 가는 그 철길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경부선을 타고 남대문까지 왔다가 다시 또 그 용산까지 가서 또 의주로 가는 경의선을 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918년부터 20년 사이에 이 사대문에 사는 사람들, 서울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수색으로 가도록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의선 직선 그 철로를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곳에 그 서서문역이 이제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 옆에 보면은 그 녹색 건물 있죠? 네. 녹색 건물 그 앞에 이제 서서문역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선을 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친왕 이왕이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김가진이라고 하는 농공 대신 같은 경우가 이 경의선을 타고 이제 임시정부로 그렇게 망명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인데요. 아까 이게 이제 몇 년 됐다 그랬죠? 100년. 그래서 이제 3.1 운동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년 전이죠. 탁골 공원에서 이제 만세 운동을 했던 그 시위대들이 사실은 이 철길을 건넜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예. 저 위에 보면 이제 프랑스 그 영사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사관이죠. 그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시위들이. 왜 갔을까요?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끝났죠? 끝나고 나서 그때 그 베르사유,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에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종전협정을 그때 이제 벌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패전국의 그 식민지들을 이제 다 그 독립을 시켜준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쌍한 그 시위대들이 프랑스 이제 영사관으로 이제 간 거죠. 이 철길을 넘어서 저쪽 서서문 쪽에서 넘어서 이제 가서 독립을 이제 청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영사한테 우리나라 독립을 이제 청원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만남이 성사가 되고 잘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이루고 그 시위대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그 헌병의 그 기마대들이 이 철길 앞에서 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전에 이 철길 앞에서 그 조선의 그 만세 시위대들과 그 다음에 헌병대들이 여기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쪽 길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그 깊은 길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서서문에서 내려왔던 그 조선시대의 그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순교자들, 그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길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거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그 3.1 만세 운동의 그 시위대들이 이 철길을 건넜던, 그래서 하나는 한 무리는 자기의 신앙을 위한 그런 어떤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조국의 그 독립을 위하는 그 길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철길의 그 어떤 의미가 그렇게 남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곳은 중림시장입니다. 중림시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예, 지금 사실은 시장 그러면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은 새벽에만 서는 시장입니다. 주로 뭘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비린내가 나는데 예, 생선류를 파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중림시장은 어패류를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새벽에만, 보통 이제 새벽 한 3시부터 해서 지금 9시, 지금 이제 한 10시 좀 넘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생기는 그 시장인데요. 이 시장의 그 내력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지금 여기 브라운스톤이 있고, 예전에 여기가 이제 그 종로 학원인데요. 이 종로학원하고 이 브라운스톤하고 저기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사,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이 주변 일대에 경성부 수산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1927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시장인데요. 경성부에서 운영하는 그 수산물 도매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10년 후에, 그러니까 경성부하고의 계약이 이제 종료가 돼서 1939년에 경성중앙 도매시장이라고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경성부 수산시장은 이제 그 어류만 이제 판매를 했죠. 그런데 경성부 중앙 도매시장은 뭐냐면 이제 어류하고 그 다음에 채소류, 첨가류를 이렇게 판매했던 그 시장이 이 일대 이렇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노량진에 가면 수산시장 있죠. 네. 그 수산시장이 여기 또 수산시장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그 첨가물 시장이 용산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여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수산시장 앞에서 네. 그 좌판을 깔아놓고 노점을 했던 분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림시장이라고 하지만은 특별하게 무슨 뭐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80년대 가장 그 활성화 좀 됐었는데요. 그때는 저기 한국경제 저 위쪽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그 고가 있죠? 네. 고가 그 아래에서부터 저 약전성당부터 그 아래까지 그 굉장히 거의 한 100m 이상의 그 새벽에 장을 서는 굉장히 활성화된 그 시장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인근에 있는 그 시장 상인들, 그러니까 저희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도매로 떠가고, 그런 다음에 한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물건을 이제 사가고 하는 형태였는데, 2004년에 그 서울역에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여기 시장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그 상권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쉬운 형태로.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빚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은 굉장히 나이 드신 70대 이상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쓸쓸한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흔적으로 지금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일제시대 그 전으로 또 따져보면은 어떤 면에서 칠패 시장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그 시장, 예, 서민들의 어떤 공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네, 중림동 여기 사회복지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림동의 그 과거와 그 현재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곳은 뭐냐면은 이 일대에 그 일제 감정기에 그 고무신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 공장들이 한 25개가 경성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이 중림동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을 여기 보면 중림동은 고무공업의 발상지다. 최초의 공장은 고종이가 1921년 3월에 설립한 반도고무공업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 아래 내려가면은 그 저기 약천성당 뒤쪽에 그 가톨릭 출판사가 있는데 그쪽에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곳에 대륙 고무공업 주식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세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하영? 예, 이하영. 이하영이 누구냐면은 백사 이항복, 백사학파 이항복의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고무신인데 뭐 예. 한번 시험 신어 볼래요, 한번? 예. 안 들어가요. 예. 우와. 어때요? 예? 편해요? 예. 뭔가 집신보다는 편했을 것 같아. 예, 예. 되게 그래서 가벼워요. 이런 고무신이 이제 나오면서 조선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이제 환호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예. 값도 싸고 즐기고 또,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일대가 고무신 공장의 하나의 메카였다. 예. 그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고무공업 주식회사가 그 당시에 50만 원으로 그 세웠는데, 그 당시 50만 원이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될까요? 500만 원? 600억. 예. 지금 돈에 600억을 들여서 이제 몇 동의 그 고무신 공장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서소문 역사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목을 그 자르던 그 참수장이었습니다. 사형장. 그런데 이제 주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은 그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 관련한 그 성인이 103명인데요. 그 중에서 43명이 이 서소문 밖 이 처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만초천이라고 해서 이제 물길이 이렇게 이렇게 휘감아 돌아갔던 곳이고, 이곳이 이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 칠패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처형장을 만들었고,
모래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을 자른 다음에 그 칼을 그 물에 뭐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천주교 성인들을 그 기리기 위한, 이곳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그 현양탑입니다. 이 모양을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약간 춘향이? 예. 춘향이가 목에 걸었던 칼의 모양이랑 비슷한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형틀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목에 이렇게 걸었던 칼의 그 형상화, 세계를 형상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저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순교 성인들 44명의 순교 성인들의 이름이 쭉 그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게 이제 맨 처음에 보이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정하상. 예, 바오. 정하상 바오로.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약용의 그 둘째 형, 둘째 형 정약종의 그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이쪽에도 보면은 그 정약용의 그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저 순교자 명단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훈? 예, 이승훈으로 되어 있죠. 네. 저분은 뭐냐면은 이제 정약용의 그 첫째 그 누나. 그러니까 정약용의 아버지가 이제 정재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세 사람의 그 처가 있었는데 셋째 처가 이제 해남윤 씨예요. 그래서 해남윤 씨를 통해서 첫째는 이제 딸을 낳고 이제 둘째가 이제 정약종, 정약용 그렇게 이제 되는데 첫째 딸의 그 남편이 이승훈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그 매형되는 이승훈.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세를 이제 받은 분이죠. 1873년. 그때 영세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승훈, 그 다음에 이승훈의 그 호가 뭐냐면은 만초였어요. 만초. 왜냐하면 여기 흘렀던 그 물길의 이름이 이제 만초천인데 이승훈이 얼마나 이 지역을 사랑을 했냐면은 자기의 호를 여기에 흘렀던 그 천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초 이제 이승훈 그럽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천성당도 이제 이쪽에 또 생긴 거고요. 이 처형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만초천이 이제 사대문 안에 흘렀던 그 천이 무슨 천이에요? 사대문 안에. 예, 청계천이고 사대문 밖에 흘렀던 가장 큰 천이 이제 만초천인데 보통 이제 무학재 쪽에서 흘러서 이제 경기 가명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저격을 당했던 그 경교장 거기도 이제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교라고 했었고 거기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 경교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제 그 서섬역사공원 저쪽 모서리 쪽에 그쪽에 이제 이교라고 이제 있었는데요. 이교는 흙으로 된 그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세히 보면은 이 만초천의 흔적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밑에? 예, 이게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